8월 31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여름도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9월이 시작되고 9월에는 추석 연휴도 끼어 있습니다. 이제 전부 일상으로 돌아가서 각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8월달에 다사다난했는데요. 전쟁 위기까지 갔는데 오늘은 이 북한의 전쟁 위협, 그리고 그 전쟁 위협이 결국은 남북 합의가 이렇게 도출되는 형식으로 끝나면서 이제 남북 간에 각종 평화 협력 교류를 위한 온갖 이야기들이 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측이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회담 실무회담을 9월 7일부터 하자라는 제의에 대해서 북한은 하루 만에 그렇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김양근은 통일교 관련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에 8.15 합의를 어기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니 남도 신뢰를 쌓을 수 있게 노력해달라 라고 하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북쪽에 어떤 침략이 있을 때 반격하는 어떤 작전명에 있어서 참수라는 이름을 붙인 데 대해서 유감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온 언론이나 국민의 분위기는 마치 이제 북하고 다시 화해 협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49%, 즉 50% 수준까지 급등했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이렇게 바뀌는 양상인데요. 우리가 이번에 있었던 위기를 넘겼던 그런 어떤 과정에 대해서 평가하는 데는 아주 인색지 않게 참 위기를 서로 간의 대화와 합의, 그리고 공동 발표, 그리고 후속적인 여러 가지 조치들 이렇게 가는 부분은 좋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미국 측은 이번에 북한의 준전시상태 선포와 그에 따른 북한이 각종 자기들이 가진 전략적 자산들, 즉 무기나 병력을 상계, 즉 흩어져서 대비하는 모습을 보고 미국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초비상이 걸렸고요. 백악관 밑에 있는 미국 국방부 펜타곤과 또 주한미군 사령부에는 비상이 걸렸고, 이런 김정은의 군사 전략 전술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가지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심각하게 비상시국적으로 재점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전시 상태에서 남측을 어떻게 비대칭 전력을 이용해서 기습 공격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충 윤곽이라도 잡을 수가 있게 됐는데, 그런데 한국 측이 과연 북한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 대응할 능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북한의 주요 전력을 각각 어떤 정도의 위협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다고 CNN 등 미국의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대충 5가지 정도의 이 비대칭 전력, 즉 지금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북한군은 주한미군과 또 앞으로 정원될 미군, 그리고 한국군이 지키고 있을 휴전선에서 6.25 때처럼 이 탱크가 남하하고 거기를 따라서 병력들이 내려오고, 그래서 양쪽 대치 국면에서 서로 간에 포도 쏘고 참호전을 벌이고 이렇게 전쟁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군과 공군의 전력, 그리고 정보 수집 전력이 미국이 월등하게 뛰어나고 거기에 따른 한미연합군들이 굉장히 탁월하게 북측의 기존 전력들을, 재래식 전력들을 몰아붙일 건데 북한이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하다가는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가장 전쟁의 초기 단계에서 할 일은 다연장 로켓, 즉 방사포와 장사포를 통해서 기습적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포격한다는 겁니다. 북한군의 방사포는, 다연장 로켓은 한국의 2배가 넘는 13,000정이 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장사포의 거리는 짧게는 40, 방사포의 거리는 짧게는 40에서 많게는 200-300km를 간다. 자, 휴전선에서 DMZ에서 200-300km라 그러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거의 세종시까지도 갈 겁니다. 자, 북한의 이 다연장 로켓 말고 멀리 쏘기만 하는 장사포는 뭐 최소 60km 이상부터 이렇게 가는데 시간당 10,000발 정도로 쏠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것 두 개와, 즉 방사포와 장사포 그리고 스커드 미사일, 북한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죠. 이 스커드 미사일 이 세 가지를 동원해서 초기에 서울에 포탄 세례를 하는 이 불바다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불바다 발언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폭격을 하겠습니까? 한국의 주요 시설물, 가스 충전소, 가스 저장 탱커, 또 뭐 이 오일 저장 탱커, 도심에 있는 폭발력이 강한 시설물 등 이런 데만 집중적으로 때리지 않겠습니까? 자, 처음에 북으로부터 서울이 수도권이 이런 방사포와 장사포, 스커드 미사일 등의 공격을 받게 되면 거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혼란이 벌어지고 아마 이 북에 대해서 싸우려고 지휘하는 남측의 어떤 이 지휘 능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특수요원을 5대 도시에 침투시킨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기관단총, 즉 이 손에 들고 쏠 수 있는 기관총 성격과 비슷한 기관단총을 들고, 한편으로는 배낭에 더티 폭탄, 더티 폭탄이 뭔가 하면 소형화된 핵물질이나 즉 방사능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폭탄들을 작은 걸 들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요 시설물을 공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옵니까 이 사람들이? 공기 부양정, 그 다음에 지하 땅굴 같은 터널, 그리고 AN2기 300대 이상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남측에 5대 주요 도시를 침투할 겁니다. 특히 서울에는 집중 투입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곳곳에서 총을 쏘고 다니고 곳곳에서 더티 폭탄을 때리면서 서울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시작하면 아마 한미 간에 전쟁을 수행하는 역할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정부 종합청사나 청와대를 향해서도 가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 한 명을 잡으려고 한 500명, 1000명이 투입돼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번에 10몇 년 전이죠. 북한의 잠수함이 강릉에 표류하게 됐을 때 그 잠수함에 탔던 선조원들을 잡으려다가 우리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 한미연합군이 북의 공격에 반격을 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곳곳에서 장사포, 방사포가 날아와서 하염에 휩싸여 있는데 그 사이를 뚫고 북한군 특수요원이 다닌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는 특수 8군단, 저격여단, 정찰여단 등 합쳐서 특수군 요원만 20만 명이라는 겁니다. 한국군의 특수군은 2만 명입니다. 북한이 10배예요. 미국이 뭐 네이비 실이니 그린 베렌이부터 그렇게 많은 특수요원이 있다고 하는데도 6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울 수도권을 휩쓸고 다닐 때 과연 전방에 병력을 집중해서 남하하려는 북한군 정규군을 상대하기가 쉬울 것이냐. 아니 등 뒤가 곳곳에서 폭탄이 터지고 총 쏘는 놈들이 있는데 뒤에서 우리가 전방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이냐. 무너질 수가 있죠. 자, 제가 생각할 때 서울에 한 1000명만 풀어놔도요, 북한군이 이 1000명을 잡으려면 정말 여기에 1000명에 몇십 배는 투입돼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하느냐. 북한군에 이번에 잠수함 70개가 있는데 70대가 그 중에 70%인 50척이 이번에 움직였고 인공위성이나 이 주한미군의 정찰
어떤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자, 이 잠수함들이 결국은 남측의 주요 항구 앞에 와서 기대를 매설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남측의 각종 함정들을 폭발을 시키고 어뢰를 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격침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부터 남측으로 이 군수 지원이 오는, 미국 오키나와에서 올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중간에 잠수함들이 공격을 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면서 이 조기에 군수 지원이 원활하게 되지 않도록 바다에서 각종 지원하는 배들을 격침시킬 겁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의 유보트라고 부르는 잠수함들이 미국에서 영국으로 군수 물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선 대열이 쭉 옵니다. 그냥 한두 대가 아니에요. 수십 대가 줄을 이어서 오는데 처음에는 거의 뭐 매가 닭을 사냥하듯이 병아리를 사냥하듯이 마음대로 조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국에 지원되는 군수 물자의 비율이 절반 이하로 푹 떨어졌어요. 한 30%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항로를 바뀌어서 북해항으로 오기로 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유보트를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한 초계정이 날고 옆에 또 미군의 잠수함이 옆으로 같이 가고 그리고 구축함 등이 옆으로 따라오면서 그 상선 대열을 호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독일의 이 에니그마라고 부르는 암호 전문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장치가 가능해지면서 그것이 이미테이션 게임의 노조 영화. 그래서 그때부터 독일의 유보트들이 격침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 잠수함들이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북한군이 또 잘하는 것이 생화학무기 공격입니다. 즉 북한은 지금 생화학무기를 인민들을 상대로 실험도 했다는 겁니다. 정치범이나 수용소에서 살인가스, 탄저균 등에 얼마나 쉽게 죽는지요. 그래서 이 2,500에서 5,000톤 사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생화학무기를요. 그래서 북한군은 여차하면 정규군꿀이 붙어있는 전선에 내지는 인구 밀집 지역, 즉 서울이나 부산 같은 이런 대도시에 이런 생화학무기를 뿌려버리는 식으로 하게 되면 아마 그걸 수습하는 혼란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겁니다. 자, 여기만 가냐? 그 다음에는 북한군은 전쟁 직전에 아마 사이버 공격을 가해올 겁니다. 북한군은 이 사이버 부대에서 아마 3,000명의 이 공격 요원이 있다, 최소. 그러는데 이런 어떤 사이버를 전담하는 121 사이버 부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2014년에 미국의 소니사를 해킹해서 김정은을 풍자하던 영화를 개봉을 못하게 막았죠. 그래서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또 기관시설, 미군시설, 정부시설에 대해서 또 금융망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해킹을 하면서 정보를 빼고 그런 어떤 전산망들이 가동되지 않게 만들어버리면 거의 남측에서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는 요즘 뭐 모든 지시나 이런 부분들을 다 그 전산망을 통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교란이 되어서 무기 작동 체계도 교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5가지 주요 전략, 즉 압축하자면 반사포, 장사포, 스커드 미사일로 초기에 수도권을 불바다로 만든다. 그 다음에 특수전 요원이 20만 명인데 이 사람들을 5대 도시와 주요 시설에 침투시켜서 종횡무진으로 후방을 교란한다. 그리고 잠수함으로 항구를 봉쇄하고 한국 해군을 무력화시키고 한국에 대한 군수 지원을 막는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생화학 무기를 인구 밀집 지역이나 전선에 푼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사이버 공격을 해서 전산망을 다 마비시키고 정보를 뺀다. 자, 이런 북한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전개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효과적으로 군사 전력만으로 한미연합 북한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전쟁에서 보는 그런 어떤 전투가 가능할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 북한에 핵이 없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 이상한 행태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전쟁 양상이 한미연합군이 몰려가는 행태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이번에 비상을 걸고 심각하게 전쟁 수행 능력을 북한군의 비정규적인 어떤 전쟁을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이번에 북한군과의 준전시 상태의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반성하고 있습니까? 남이 이렇게 비상을 걸고 고민하는데 우리가 과연 정신 차리고 있습니까?